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입니다. 저희들도 을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입니다. 네. 아우, 풍류가 있어요. 예, 가을은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하는 꽃으로 변해요? 제2의 봄이죠. 아, 그래요? 예, 나 얼마 전에 잎이 모두 단풍꽃으로 변하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가는 날 보면 나이가 들었구나.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돈 안 드는 등산이라도 다니면서 단풍을 봐야지. 왜냐하면 그건 돈은 안 들잖아요. 맞아요.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낭만과 건강과 네. 여유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등산복이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냥 여유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소장님. 반팔 티셔츠하고 책이 좀 추리닝으로 갑니다. 등산복 그 비싼 거 저는 같은 룰러스를 절대 권하잖아요. 그냥 반팔에 면티에 그냥 티셔츠 그 추리닝 입고 가자 이거. 그럼 감기예요. 감기 걸리면 아니 병원에 전화 못 왜 잠바 안 하지? 모으나? 그래요. 네, 덮고 가면 됩니다. 맞아요.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누리는 거 예. 너무 좋은 인생을 즐기는 비법인데 공짜로 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거예요. 주거. 예, 그죠. 주거는 그러게요. 돈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범균 씨가 오늘 모실 주인공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늦은 밤 한강다리 건널 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아파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동네, 올려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빌딩. 이런 건물 주인은 야 누구지? 누구지? 컸다 좋겠다. 생각해본 적 있으시죠?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으리으리한 빌딩의 건물주 아닙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으라차차 주인공입니다. 세입자들을 대표해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물주는 으라차차에 못 나옵니다. 세입자 대표 정도 돼야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세입자협회 어떤 곳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전국 세입자협회는 주거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활동은 주택임대차 혹은 세입자들이 시설 관련해서 분쟁에 네. 대한 기초적인 상담을 하고요.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도 개선, 계약갱 신청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청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개인적으로 저도 좀 가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주택 느낌이. 임대인이에요? 저요? 네. 임대인이라뇨? 아니 그러면 우리 범균 씨도 임차인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연예인인데? 임차인이죠. 연예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정범균입니다. 예. 네. 저기 전국 세입자협회, 서울 세입자협회 회원 충분히 되실 수 있고요. 네. 예, 지금 정범균님은 우리 범균님은 보니까 이제 민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네. 거고, 그죠.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예, 공공임대주택이 그렇구나.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20년 동안 이제 좋다. 쫓겨나지 않는 시프트형 임대주택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빈민 계층들에 대한 영구 임대주택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주택들은 최장 8년 정도만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박정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웬만한 대부분의 민간 임대차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3.5년이면 다들 이사를 다니세요. 2년 안에 힘듭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2년이 지났을 때 1억을 올려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갈 데가 없습니다. 갑자기 1억을 올려달라 아니 그러면. 무슨 강남 외곽으로 가야 이런 되죠, 데도 외곽으로. 아니잖아. 네. 근데 1억을 올려달래요? 네. 세상에. 어쨌든 건물주 집주인 맘대로니까 2년만 지나면 임대차 등록 임대차 상한제, 전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네. 2년 이내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쫓겨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대표님. 그래서 3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어서 이날 광화문에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외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는 실제로 그 적절한 주거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인권으로 봅니다, 사실. 맞아요. 인권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노동권처럼 주거권을 사회권으로 해서 인권으로 보고 그걸 기념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세계 주거의 날을 행사를 갖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보시겠지만은 뭐 집값이 폭등해서 억소리가 났잖아요. 저는 아파트 피 붙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붙었어요? 그 매매가 뭐 임대가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이제 그 아직 안 지은 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 그 피 붙은 게 서울에 어마어마합니다. 몇 억이에요, 몇 억. 진짜 실태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랐고 특히 서울권은 더 그렇고요. 똘똘한 한 채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강남 상구 플러스 마용성 그러잖아요. 마용성이 뭐예요?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렇게 이제 서해라대 비슷하게 옛날 학력이 서해라되듯이 학교가 서해라되듯이 이렇게 이제 주택값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는 추세고 이제 그런 문제. 와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이제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주택가만 올라가고 세입자들의 민생, 주거 안정 문제는 좀 도외시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우리 범균 씨가 매주 물어보는 것 같아. 이거 집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냐면 가장인데 아이들은 커가지. 그죠.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공인중개사비 내야 되죠. 이사비 내야 되죠. 그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동산 어플을 보는 내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삿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걸 찾는 과정. 그다음에 전월세비를 내가 마련하고 거기로 넣으면 또 그걸 이게 빼고 이게 맞물려야 되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거 못 맞물리면 못 맞물리면 이사를 못 가잖아요. 또 심지어 몇 집이 걸렸죠. 몇 집이 수십 집 수백 집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대표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서민들 주거 안정한다는 거 좋고 보장한다는 거 좋은데 이게 과연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서민들의 주거를 다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그건 사실 과제입니다.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서구 사회는 60년대, 70년대 때 이 문제를 거의 해결을 했어요. 네. 뭐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사회주택이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력 규모, 현재 우리가 3만 불 시대의 경제력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되돌아보더라도 90년대, 1990년대 또 우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200만 호 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만 호가 아파트만 지은 게 아닙니다. 분당 일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가구들, 이런 연립주택 다가구, 빨간 주택들. 이것도 수십만 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상계동 철거민들이라든지 목동 철거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살면서 서민 주거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어떻게 보면 뭐 투기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업무용으로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분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199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집값 안정, 세입자들 주거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룩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안들이 생겼군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되고 나서 상당히 이제 경제난이 되고 그걸 어렵게 극복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경기 조절 수단, 부동산을 이용 부동산 집값을 올려서 활용해서 이제 경기를 건설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그 조치가 되면서 이제 집값이 뛰고 또 금융 그 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IMF 전에는. 근데 IMF 이후에는 이제 직후 좀 올랐지. 그 후에는 금리가 저금리로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집값들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투기가 돼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경기 조절, 정부가 경기 조절 수단을 이용을 했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져 버리고 이게 조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출렁거리는 원인을 제공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세입 안정을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냈다. 그런데 여러 경기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투기로 바뀌어버렸는데 아까 무슨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소장님 우리나라가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에 빌거라고 빌라에 사는 거지. 초등학생들이 자기 반 친구에서 빌라 사는 애들을 빌거라고 한대요. 그건 너무한다. 저는 그걸 보고 옛날에는 빌라가 고급 빌라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지금도 평창동이라든지
이태원 그렇죠. 가보면 거기도 진짜 빌라인데. 부자들은 빌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아파트 중심의 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네. 주거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재산 가치가 없어져 버린 서울 거예요. 도심에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를 보고 거기에 사는 이제 설령 건물주이든 임차인이든 거기 이제 다 좀 아파트 보면 초라해 보이니까 그런 신조도 나온 건데 근데 사실 그런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 또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 정도는 예를 들면 고시원, 뭐 쪽방, 네. 반지하 이런 데 사는 거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 이분들은 고등학교 때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빌라 네. 거지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그런 용어는 그럼요.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그 써서는 안 될 용어인 것 같고 다종다양한 주거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여기서 전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집 없는 국민들이 여전히 50%쯤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은 더 비율이 높아서 55% 정도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랑 지자체가 아주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네. 역대 정부가 공약해놓고 그걸 다 못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 100만 호, 또 박원순 시장은 뭐 24만 호,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24만 호 정도 늘리겠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임대주택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2년에 한 번씩 지금은 쫓겨나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도 10년은 장사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6학년, 대학도 보면 이러면 휴학이라든지 군대까지 갔다 한 6년, 7년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 6년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6년 동안은 전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전월 상한제를 같이 도입한다면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상당히 진척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박 대표님 더 보태주실 예, 예. 거 있다면요. 안 처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계약 연장. 예.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주거안정. 이사 세입자의 서름이 가장 하는 게 이삿짐 싸고 원하지 않은데 비자발적으로 맞아요. 이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이게 일정하게 좀 정조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에서 일정하게 사실 주거비가 전세입자들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사실 빚내서 전세를 하거든요. 사실 대출 그죠. 일으켜서. 네. 그리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사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액수가 월세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그 5% 인상률이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전세로 내가 3억을 산다라고 하면 5%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축은 뭐 저축을 해서 다 전세 인상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 월세로 한번 살면 사실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할 수가 없어요, 월세는. 이제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세 부담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주거 급여를 조금 애국처럼 주택 수당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은 주거 급여가 아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최소한 중위소득까지 확대를 해서 네. 주거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맞벌이 부부인데 대부분의 비용이 다 이 주택으로 나가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 선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좀 중위 계층까지 조금 늘려줘야 한다. 외국처럼 이제 복지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정말 많이 우리가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그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그걸 당론으로 여러 번 채택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뒤로 넘기더라도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걸 대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 뭐냐면 4년, 8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4년, 8년을 거주할 수 있고 해마다 5% 상한제가 된다. 이게 실제로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거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연장해주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게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제도를 보장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그 추세를 보고 네. 2022년에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그때 다시 제로나자라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민간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 그동안은 이제 등록 없이 그냥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사회적 그 규제라든지 조정에 사각지대 있고 등록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임대소득세를 탈루하는 그런 문제도 항상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이제 세금도 내는 거거든요. 물론 뭐 미약한 수준이지만 다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줍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조치도 좀 취해주고요. 새로 짓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방금 박동준 대표님 말씀처럼 최소 4년 또는 최장 8년까지 이제 지금 2년에 한 번씩 우리 세입자들이 맘만 먹으면 건물주들이 이렇게 나가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년에서 8년 동안 살게 해주고 그동안은 5% 이상 못 올리게 이렇게 사회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국의 임대차 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이 엄청 많은데 수백만 채가 있는데 여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금 몇십만 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결국 임대사업 등록을 정부가 계속 유도를 한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포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사업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4년에 8년 동안 쫓겨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해 주는 것이고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안 한 예를 들면 범규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럴 수 있고 여러 아파트도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지금은 딱 2년마다 지금 쫓겨나야 되고 딱 지나면 뭐 월세 얄짤없죠. 네, 몇백 프로 올려달라 그래도 그것이 지금은 법으로 규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할 때 궁중족발 월세 300을 1200만 원 올려달라는 것처럼 주거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건 등록하는 거지만 거의 등록 안 하는 민간 임대차에도 독일은 지금 평균 세입자들 거주 기간이 13년, 14년으로 나옵니다. 안정적이다. 아주 안정적으로. 부럽다. 그럼 애들 그러니까 학교 다 보낼 수 있잖아. 네, 애들 다 키우고 본인들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발 막 매달려도 그냥 건물주가 나가라면 그냥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건물주들도 계세요. 더 살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전월세 이렇게 말하는 협상해가지고 좀 낮춰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이제 아주 마음이 좋은 건물주 만나실 때 생기는 일이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러움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임대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년은 상가는 10년이나 되는데 최소 주택은 6년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도 호소 드리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민간 임대차에만 다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크고 작은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세 트랙이 되는 거죠. 하나는 아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존의 민간 임대차에서 최소 6년은 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6년 동안 전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간 임대차 주택 중에 건물주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의 세제 혜택을 보고 또 뭐 용지에 관련된 혜택을 보되 다만 4년, 최소 4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이렇게 세입자들의 쫓아내지 않는 그런 거 사회적 협약을 하는 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이 세 트랙이 다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제도나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시민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제 서울이 일단 뭐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 일단 들어갈 꿈을 못 꿔요. 점점. 네,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제도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럼 나 서울 안 들어가도 돼 우리 동네 좋아 이러면서 살 수 있게끔 뭐가 있든지 인프라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교육이라도 이 동네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해주든지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 이 세 가지 이런 게 있어줘야 사실 그런 꿈을 안 꾸던 그런 거를 너무 바라지 않게라도 해주는 이런 제도는 좀 언제 안 생깁니까? 왜냐면 웬만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서울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은 누가 사는 동네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사는 데는 잘못된 게 아닌데 나도 그럼 내 동네에 자부심 갖고 살 수 있게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은 집값이 올라요. 이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또 임대료도 오릅니다. 이게 순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정하게 집값이 오르는 주거 환경 개선이 되는 게 어차피 세금 문제로 해결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집 소유주가 다 지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담은 물론 이제 거기서 향유를 하지만 또 세입자들이 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공평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그렇죠. 지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노력, 재정적인 노력, 세금으로 투자된 노력에 대해서 그걸 지대를 집 소유주만 가져가는 구조. 이 구조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세입자들도 그걸 먼저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도 혜택은 집 갖고 있는 사람만 본다는 거야. 네. 그럼 어떡하지? 방금 말씀하신 이번 세금 끝났나? 서울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최근 몇 달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 건설 대책 강력히 나오니까 주춤하고 일부 하향도 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책 중에 또 네 번째 대책은 뭐냐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게 또 해줘야지. 예를 들면 세입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집값 너무 뛰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에 뭐 하향 안정화 정책도 필요하고 일부는 좀 예를 들면 저렴하게 분양주택도 나와야죠. 이것도 이제 돼야 되는데 박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범규님 살고 있는 서울 애각 수도권의 분들이 결국 이러면 서울 안 가도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만 좋으면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달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또 집값 뛰어가지고 오히려 전월세만 올라갈까봐 그것도 주장을 못하는 그 범규님 같이 사는 분들 입장을 알면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내일 당장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딱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뭐가 제일 먼저 하나가 딱 해결돼야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순환들이 잘 굴러갑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하나였습니다. 자가 소유 촉진, 자가 소유 우대 정책이었어요. 예. 이게 정부에서 그걸 촉진하고 우대하고 해서 결국 자산 가치를 상승하고 또 정부도 복지를 못 해주니까 그걸 또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고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사실 집을 가져야지 이 도시 생활에서 안정성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또 자산 가치가 상승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식 교육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네. 또 그걸 가지고 또 노후에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 이득이었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자가 소유의 이득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입자들도 그렇고 특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자가 예비자들이죠. 그렇게 사고 싶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금융까지도 대출까지도 활성화해 주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수요가 붙고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하우스포가 될 위험도 있지만 또 한편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자산 가치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개혁이 돼야 된다. 아예 시작부터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거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집은 거주하면서도 바잉 사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갖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가 소유자들이 혜택이 누린 만큼 결국 가서 집값이 오르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가서 무주택자들이 안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죠. 특히나 미래 세대들은 그걸 아예 꿈을 못 꾸죠.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거기 미혼의 결국 저출산 문제가 되고 그러게요.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사회 문제까지 파생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이제는 정부 주도의 자가 보유 촉진, 자가 보유 우대 정책 이건 이제 거꾸로 반대로 서민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가 소유 촉진 이런 거 정부에서 우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우리 후배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료서의 한국경제가 웃는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규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